전구체 쇼티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재고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잖아요. 양극재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늘 수도 있다라는 거죠. GM만 해서 올해 11종의 신차가 지금 출시가 되고 연간 20만 대 판매 목표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반기에 일단 그 GM 쪽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테슬라 쪽하고 포드는 조금 움츠러들었다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 콜 내용하고 다르게 이제 5월 그 소매 판매 데이터를 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거 이제 정리를 한 걸 보니까요. 미국 시장 전체가 판매 증가는 5.1% 증가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 BEV가 이제 순수 전기차고 HEV는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BEV 쪽에서 11% 증가한 걸로 나오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못하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을 열어다 보니까 기아는 127% 증가했고 도요타 200%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GM이 한 80%, 그다음에 현대차가 한 45%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메인 업체들 그렇게 엄살 떨던 포드도 지금 65%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그 반면에 이제 독일 자동차 쪽하고 테슬라가 지금 12% 감소한 걸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GM 양쪽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니 좋아졌네라는 이제 인식이 잡혔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가차 출시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장에 지금 우리나라 기아에서 EV3 나온 거 지금 예약 판매된 거 역대급이라는 것 같고요.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롱레인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행거리 500km,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에퀴노스 GM에서 또 출시한 게 있고, 그거 역시도 GM도 지금 신차 판매 5월 상당히 잘 팔아난 걸 넘어서 6월 달도 또 역대급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차 하게 되니까 또 폭스바겐 쪽이나 스텔란티스에서도 3만 불 내외 저가차, 중저가차들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동급 사양에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안 비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기아 EV3 같은 경우만 해도 보조금 받고 하면은 3천만 원 전후, 보통 3천만 원 밑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사양이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또 LFP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NCM 배터리를 채용했다라는 점. NCM하고 LFP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오래 사용을 한 뒤에도 이게 충전을 했을 때 충전율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의 어떤 확대의 어떤 가능성을 하나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기사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중국산 전기차 또는 배터리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를 미국, 유럽에서 다 매기려고 하고 있고, 7월 4일인가 아마 유럽에서 그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는 거 시행한다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사실 중국 차들이 이제 사실 퀄리티보다는 그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어필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서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미의회에서는 특히 공화당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CATL이라든지 고션 같은 데를 갖다가 지금 블랙리스트 등재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미국 진출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상태에서 이런 주변적인 여건들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가 이제 GM만 해서 올해 11종의 신차가 지금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20만 대 판매 목표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판매를 증가시키게 되고,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센티가 개선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가려고 하니까 전구체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전구체 쇼티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재고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 양극재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셀메이커가 알아서 그렇게 가느냐? 그거는 또 결국은 전기차 업체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센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안 팔렸다 해가지고 테슬라 때문에 많이 또 흔들렸던 게 있었는데 상하이 기가 팩토리 쪽에서 4월에 안 팔렸었던 게 5월에는 또 나름 중국에서 많이 팔았다 해가지고 좀 센티적으로 좀 개선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전망들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신차 출시에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차 3천만 원대 차량들이 대거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그 이용자들의 접근성은 좀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속도, 주행거리죠.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개선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LG엔솔하고 SK온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 수율이 90%까지 잡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수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은 나온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괜찮다.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24년도 하반기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가장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든 아니면 목표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시라. 그럼 밸류체인으로 보면 GM향이다. 그리고 또 원통형 배터리가 8월부터 그 LG엔솔에서 양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파나소닉이 9월인데 뭐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말도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초부터 이제 그 468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468 배터리가 이제 원통형이면서 원통형은 이제 폼팩터 중에서 안정성이 좀 높고 그리고 또 2170 대비해서 크잖아요. 그럼 배터리 이제 셀의 어떤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있고 이게 만약에 표준화로 만약에 채택이 되고 많이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전기차의 어떤 가격을 낮추면서 효율을 높이는 또 효과도 분명히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을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GM 밸류체인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ESS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그 ESS의 주력은 LFP 배터리인데 개발을 한쪽은 LG엔솔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까지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데거든요. 그럼 이쪽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쪽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도 플러스가 되지만 그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ESS 배터리 내에서 그 사용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 NCM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해액 쪽이 비중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NCM 대비해 가지고 LFP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게 한 2배 정도 용량 그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해액 섹터 같은 경우는 FEOC 규정상 미국 현지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유통 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어 날라가지고 미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가지고 전해액 섹터 쪽은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FEOC 규정상으로 보면 중국 관련 업체들은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전해액 섹터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한국 업체 하나, 일본 업체 하나, 나머지 다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투자 성향이 틀려요. 한국은 저희가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1위를 가졌었던 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 뭐 조선 이런 쪽이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도 보면은 지금 미국 쪽으로 해서 전해액 투자 관련해 가지고 가장 공격적인 거는 한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해액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하반기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본격적인 어떤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시장의 그 캐즘을 극복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좀 그 구간 내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우리나라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8월부터 LG엔솔에서 진행하는 것도 일부는 그쪽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제가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거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파나소닉 쪽이 4682 쪽보다는 이제 주로 거기가 2170 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아마 수율 맞추고 안정화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테슬라 쪽이 요구 사항을 제대로 완벽하게 부응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양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파나소닉 하나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소재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액은 이제 그 ESS 쪽이 커지면 LFP 쪽이 이제 많이 채택이 되니까 유리한 게 있고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FEOC 규정상 중국 업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신선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액 쪽은 올해 숫자 올라오는 것보다는 뭐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것 같고 양극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전구체가 지금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량을 좀 미리 확보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재고가 갑자기 확 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된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소재라기보다는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소재는 아닌데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겨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채택되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저가 동박이 아니라 하이엔드 동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에 전기차 새로 만들 때 그 하이엔드 동박을 통해 가지고 적층을 하는 데도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이 동박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또 핫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하면은 이거 방송 나갈 때쯤 되면 또 올라가니까 이런 소리 한다는 소리 나올까 겁나는데 동박 얘기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월인가 4월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수혜를 볼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나가는 구간이고 여전히 수요가 앞서 뭐 테슬라가 못 팔고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뭐 작년에 30%대 성장했던 게 지금 월별 데이터긴 하지만 5월에 뭐 11%, 그 전에 보면은 1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 캐즘 구간에서 회복을 위한 어떤 워밍업 단계. 그런데 워밍업 한다고 해서 야 우리도 이제 한번 뛰어볼까 하고 기지개 켜는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생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막으면 어떤 식이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계속 하는 게 보이잖아요. 뭐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고 했다가 뭐 합작 공장을 미국에 세운다고 했다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공장은 안 세우고 자본 투자는 안 하고 기술을 갖다 제공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또 미국 공화당에서 또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전기차 쪽 시장도 결국은 경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기가 만약에 여기서 침체로 떨어져 버린다면 지금 경기 후퇴 조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 연말 올 초에 그 혹한 때문에 그 전기차 충전소 앞에서 전기차들 방전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인데 그냥 뭐 붕어는 뭐 3초면 다 잊어먹는다고 하지만 사람인데 그거 금방 잊어먹고 하겠어요. 결국 가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지금 올 1월부터 4월 달까지가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그 네 달이었었다라고 기사가 어젠가 그제 났었을 거예요. 기상이변이잖아요. 지금 뭐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지금 우리도 난리잖아요. 뭐 동남아는 뭐 50도 넘어간 데도 있다는데 뭐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름만 그러겠느냐. 예고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지켜봐야 돼요.
가격 싸졌다고 싸니까 내가 써야지라고 하는데 그건 가격은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인프라가 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전기차는 확 늘어가지고 많이 팔렸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늘어나면 충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가격 저항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이제 저가차들 출시되고 보급형으로 많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은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배터리 안정성, 그 다음에 충전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바닥 구간에서 그 터닝의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가 끌어내느냐. 갑자기 올해 지금 5월, 6월 들어와 가지고요. 저 중저가 차들, 보급형 전기차 얘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의지가 계속 되느냐도 봐야 됩니다. 계속 밀어내기 하려고 막 찍어냈는데 안 팔리면 그것도 또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GM하고 스텔란티스고요. 포드는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도 많이 팔았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기아는 모든 걸 다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연, 하이브리드 거기에다 전기차까지 전기차도 지금 사실 EGMP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상황에서 시장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거긴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가 바닥 구간 지나는 건 맞다. 업황으로 자꾸 주가로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주가도 사실 이제 실적이 조금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마냥 빠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얼추 바닥권에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돌아서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안한 쪽을 보시라. 그래서 GM 밸류체인,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해액 쪽이라든지 동박 섹터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점에 물려 있는 분한테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제가 웅달에서도 작년 말에 11월 달에 나왔을 때도 연말에 주가 오를 테니까 그때 물량 좀 줄여라.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지고 올인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1분기 중에 또는 2분기 중에 가격 쌀 때 좀 늘리셔라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 2차 전지 쪽을 최근에 좀 늘렸었어요. 늘렸는데 대형주 쪽, 양극재 쪽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섹터를 그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하면서 저는 뭐 그거 안 하고 양극재를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고요. 하반기도 사실은 그렇게 좀 가져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올인을 할 정도는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비중이 작으신 분들 같으면은 비중을 좀 조금씩 담아 보셔도 괜찮고 없으신 분들은 골라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점 찾기 구간은 진입한 건 맞다.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그냥 바닥에다 내팽겨 치시면 진짜 바닥에다 파실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되 비중을 좀 섞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좀 그 시가총액 아주 큰 쪽으로만 많이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조금 방향을 섞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지금 좀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HBM은 계속 쇼티지. 계속해가지고 쇼티지고 젠스랑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만 가지고 캐파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 해주길 바라고 동시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에서 잘 해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이제 협력업체들을 다루기도 쉽고 물량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함없는 마인드 같고 그랬기 때문에 뭐 로이터에서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그 테스트 통과 못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 보시면요. 4월 달에 통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못했다. 여기 지금 헤드라인만 제가 카피 떠놨는데 아직까지 통과 못했다는 얘기였던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또 삼성전자는 이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돼 있는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라고 얘기해가지고 약간 곁길로 좀 가는 듯한.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는 얘기고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1분기 그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HBM 관련해 가지고 올해 한 200% 정도 성장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량 자체는 그 고객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다. 그리고 HBM3는 8단 같은 경우는 2분기 초에 양산 시작해서 2분기 말부터 매출이 개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기 말이면 지금 6월이잖아요.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12단 같은 경우는 샘플 테스트 중인 것 같고요.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시장 전체에서 한 3분의 2가 HBM3 정도, 3가 이제 3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3 관련해서 아직 소식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여전히 테스트 중이다라고 했던 젠순왕의 발언, 그 발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서글픈 건 젠순왕이 뭐 지난번에 한번 뭐 와가지고 사인했다고 해서 주가 급등해서 막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또 아무 얘기 안 하고 또 로이터에서 아직 통과 못했다 하니까 주가 폭락하고 또 우리 뭐 실패한 거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으니까 또 주가 반등하고 약간은 좀 서글퍼지는데 삼성 하면은 그래도 그 반도체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급이라고 우리가 자부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는 그래서 삼성이 환경 변화에 좀 예민하게 대응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사실 보면 파운드리 쪽도 TSMC하고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좁혀지고 있질 않잖아요. 그 의지는 있지만 실제 내용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뭐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삼성이 잘했었던 거는 양산한 것들 대량 생산하고 물건을 이제 파는 표준화된 걸 파는 거였었다고 하면 지금 파운드리라든지 HBM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HBM 쪽에서는 글로벌 1위라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삼성전자는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거니와 반도체 산업에서 그 입지를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어떤 시장에 어떤 접근하는 자세가 저는 좀 조금은 계속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도 물량 쇠퇴지고요. 그다음에 3도 지금 양산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율이 지금 HBM3 같은 경우가 80%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비교 대상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삼성전자가 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 진입을 해가지고 캐파를 대량으로 늘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도 단가이나 압력이 들어오겠죠. 엔비디아한테 좋아지는 거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계속 재무제표를 보시면 1분기 보고서를 봐도 이 먼저 받은 돈이 있어요. 선수금이. 그게 많아요. 그게 다 추정이지만 엔비디아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캐파 투자 들어가가지고 HBM을 갖다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금적인 부분에서 아주 풍족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레거시 제품도 좋아요. 낸드 쪽도 좋고 솔리다임이라고 아마 그게 하이닉스 그 낸드 사업 부문이고 그다음에 인텔에서 인수한 회사인데 그게 사실 골치 아픈 대상이었는데 그쪽이 살아나면 하이닉스도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낸드 쪽 살아나고 HBM 계속 좋아지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림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현 추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가장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진입 성공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율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독식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뭐 시장에서 걱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물량 쇼티지 이런 것들 추정하는 걸 봤을 때는
당장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주면 좋죠. 일단 우선 내주면 좋은 게 결국은 시장 확산을 시키는 거는 삼성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이게 온디바이스 AI를 외면할 수 없는 게 이번 오늘 이제 새벽에도 결국에는 AI 탑재되는 거 결국엔 그 iOS에다가 탑재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챗GPT 4.0인가 그거를 갖다가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나왔고 결국은 AI는 탑재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시장 확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한테 나쁜 거 아니다.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AI 폰 자체, 그러니까 AI 폰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장이 돼서 생산이 많이 늘면은 또 자연스럽게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D램하고 낸드를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게 AI가 장착된 폰 같은 경우 D램이 한 3배 정도 기존 폰 대비 그다음에 랜드가 한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컴퓨터 쪽에도 이제 AI 장착된 컴퓨터 AI PC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은 레거시 제품 쪽에서 이제 수익 좋아지고 이익 많이 늘어나는 그림 나오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삼성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AI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에서 이제 AI 장착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늘겠죠. 수요가 늘 것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오늘 발표를 하고 나서 애플이 이제 그 전에 먼저 오른 것도 있지만은 정말 애플다운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좋아지려면 애플의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거냐라는 전망에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애플이 지금 중저가 폰보다는 고가 폰에서 최강자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고가폰 하면은 삼성 폰에서도 보면은 폴더블 이번에 애플 폴더블 얘기 안 나왔지만 또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모토로라 같은 데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비싼 것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애플이 그걸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가들 많이 빠졌으니까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애플폰 관련해 가지고는 애플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존의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 말고요. 오히려 폴더블 쪽으로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시간 지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레거시 쪽 회복이 지금 생각보다 빨라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데는 연말 가면 쇼티지 얘기도 좀 나올 정도니까 그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낸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회사들 소재 뭐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쇼티지가 나왔을 때 그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재 현금 흐름이나 이걸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 쪽보다는 그 이제 메모리 쪽으로 그 HBM 말고요 봤을 때는 삼성향 쪽에서 투자가 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소재 부품 쪽에서는 그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 결국 가가지고 반도체가 되는 한 하이닉스는 외면할 수 없을 것 같고 삼성이 문제인데 삼성은 지금 HBM 퀄테스트 통과 얘기만 나오면 일단 그것만 가지고 주가는 한 번 더 오를 거다. 그리고 나서 레거시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전고점 트라이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HBM 통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주가 상승은 생각보다 많이 좀 더딜 가능성도 좀 있다.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 낸드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그 낸드 공장 시안에 있는 낸드 공장이 최대 감산을 80% 가까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반대가 됐거든요. 이제 감산이 한 20% 내외로 줄었고 연말 연초 가면 다 100% 풀가동한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22년, 23년도에요. 캐펙스 투자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거의 못했거든요. 삼성만 했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만약에 100%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정상적으로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는 소재 쪽이 삼성 쪽, 그 낸드 쪽 관련된 쪽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 밸류 체인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번 혼이 났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돈이 재력 여력이 많기는 하지만 HBM 때문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HBM에 투자한다 하면은 저는 그냥 초지일관 엔비디아. 그 다음에 레거시 쪽으로 투자를 한다. 소재 부품 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낸드 쪽 회복이 빠르고 22년, 23년 투자했던 것까지 만약에 불가동된다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삼성향 소재 쪽 그쪽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UV 공정 관련된 얘기들 계속 많이 나오니까 포토레지스트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회사들 관심 계속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이냐 하이닉스냐에 대한 문제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빠져라고 얘기하면은 별로 빠질 데는 없어 보이는데 올라라고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포텐셜은 있어요. 뭐 HBM 콜 테스트 통과하면 일단 그거 가지고는 분명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땐 내 것이만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이렇게 높게 평가는 못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HBM 이제 콜 테스트 통과하면서 납품되는 거 엔비디아 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좋은 이상 따라갈 거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저기 하이닉스 주식을 19만 원대였었나? 거기서도 좀 사들인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저는 이쪽 AI의 어떤 흐름이 유지가 되는 한 하이닉스 쪽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둘 중에 뭐야 그러면 저라면 엔비디아다. 사실 이번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물가는 더 이상 오르지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쪽이 약간 불안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성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 ISM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외로 많이 나왔죠. 그 바람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급등하고 또 JP모건이나 몇 군데서는 올해 뭐 7월 금리 인하 포기 그러고 이제 9월 또는 연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뀌고 실제로 지금 패드워치 보면은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절반 수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됐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흔들리니까 일단 미국이 그 앞서서 직전에 그 유로하고 그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 버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분위기가 캐나다랑 유로존은 했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요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로 금리 버티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 받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엔화도 약세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또 약세를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증시에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기분 나쁘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는 지금 일단 드러난 것만 보면 견조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을 좀 열어보면요.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도 숫자상으로는 많이 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그 가계 쪽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오히려 준 걸로 나와요. 한 50만 그 일자리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정도가 준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규직이 엄청 줄은 걸로 나오고 이제 비정규직 파트타임이 늘어난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자체는 더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비농업 고용자 수 이거 별로 믿지를 않는 게 작년 3분기에 그 분기 고용 및 임금 센서스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었는데 3분기 것만 놓고 얘기했을 때 3분기 하면 7월, 8월, 9월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각각 월별로 고용 증가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64만 건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9만 건이 감소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래서 뭔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직전에 나왔던 그 졸트 지수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구인배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직률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조금 노이즈를 줬던 거는 센티적인 영향 아니겠느냐.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라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같은 경우도 이번 고용 보고서가 페드의 어떤 결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충격 그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실업률이 4.0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실업률은 올라간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실업률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분기점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조금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9월로 많이 연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사실 뭐 그 전략가가 아니고 또 뭐 그 애널리스트 뭐 전략을 담당하는 시황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내가 그래서 나도 그걸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7월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 같은 경우 이제 발표한 내용을 봐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주는데 거기서 전망이 불확실성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 이제 PC 그 같은 경우는 컨센 부합했고 이게 연율로 했을 때 지금 2.8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했었던 것도 사실은 물가가 확 잡혀서 인하했던 건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하 지금 사실 미국도 약간은 그런 느낌이 나고 있다. ISM 제조는 이미 지금 50m로 떨어진 지 꽤 됐고 그다음에 여전히 서비스업 쪽도 역시 안 좋은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3분기 들어서면서 제가 왜 계속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림은 이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임금 자체가 워낙에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보조금 받았던 거 다 썼고 그 물가는 계속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고용률도 높고 그다음에 뭐 임금 인상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게 해주는데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것도 인플레 때문이에요, 사실은 물가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열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타이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정규직 가운데서도 보면은 고임 같은 경우는 그 요즘도 계속해가지고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도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7,000명이 정리가 됐었고 뭐 페덱스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쪽도 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쪽은 주로 이제 고임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AI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혁명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어진다.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계속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좀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익 증가를 위해서는 미국은 고용이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중산층들이라 해가지고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소비를 막 해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런데 쓰던 버릇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소비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던 현금을 통해 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신용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질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아주 늦추진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그래서 또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시황뷰를 2분기는 조정받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이유가 그 달러 시장으로 보면 긴축 기간이다. 6월 달도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또 한 번 긴축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강도는 4월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7월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유동성이 좀 풀린다. 재무부 개정에서도 풀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그 미국 국채 발행에서도 단기물 발행을 3분기에 또 크게 늘리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파월이나 그 옐런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되게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3분기에 유동성이 많이 좀 풀릴 거다. 그래서 3분기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대신에 저는 대선 후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에 가지고는 조금 몸을 좀 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는 트럼프는 아마 당선되면 무조건 할 겁니다. 그 전에도 보면 파월을 뭐 거의 쥐잡듯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강제화 시켰었고, 뭐 이제 그 직후에 뭐 또 갑자기 그 뭐 금리 저기 주가도 폭락했다가 반등하다가 또 다시 코로나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지금 후보로 나섰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해가지고 주가 급등해 버리면 대선 전 3개월에 주가가 급등하면 되게 그 대통령이 이깁니다.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거꾸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여전히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뭐 9월, 11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틀리더라도 일단 7월 말에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안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은 3분기부터 좀 풀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편안하게 주식을 살 만한 게 많이 보이진 않죠. 뭐 오늘 새벽에 이제 WWDC였나요? 그 애플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기대 잠깐 부풀어 가지고 봤는데 별거 없네 이러면서 이제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AI 쪽에서는 그래도 저는 뭐 산다면 엔비디아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1200, 지금 이제 액면 분할했으니까 이제 $120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사야 돼 이런 부담이 있고, 이제 가장 큰 부담은 결국은 주가가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해서 몇 년간 올라왔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의 힘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으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작년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지금 확인도 안 됐잖아요. 지금 요즘 또 뭐 언론상에 뭐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작년 1년 내내 해먹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약간의 좀 민주식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뭐 가이드 하듯이 주가가 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성을 부리는 것도 좀 일부에선 발견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4% 올랐던 GM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5월달 데이터를 보면요, 그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GM, 그렇게 엄살 떨던 포드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그 판매량이 늘었어요. 뭐 그래봤자 테슬라에 비하면 숫자상으로는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뭐 그 전기차 판매에서도 수익을 크게 내는 회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신차가 없고 신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제 5월에 테슬라는 감소했는데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현대 뭐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기차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확장을 더 가져다 줄 가능성도, 개연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자동차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싸요. 근데 싼 이유가 자동차가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근데 이제 자동차 쪽에서 역대급 수익을 내면서 전기차 전환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뭐 자동차 계속해 가지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핫한데 최근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뭐 브로드컴 이런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확 드러나게 주가로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레거시 제품들,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 이런 쪽에서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특히 낸드 쪽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그 서버 향으로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가도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것도 그림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쨌든 된다고 그러면 바이오 섹터 여전히 뭐 비만, 그 다음에 항암, 그 다음에 요 최근에 나온 게 바이오 보험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 좋았던 거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는 뭐 자동차 하면 현대 기아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PER로 하면 5배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거기다 우리가 주주환원책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가장 밸류업 정책 잘 해주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아마 그 인베스터 데이였나 그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밸류업 관련된 게 현대가 아마 원래는 6월인데 8월로 연기됐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쪽 뭐 그림 계속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바이오 보안 관련해 가지고 규제 들어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CDMO 기업들이 많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ST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신약에 지금 다가가 있는 회사들이 꽤 되거든요. 뭐 유한양행, 렉나자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임상 결과 나왔지만 그쪽 관련돼 있는 거라든지 알테오젠의 그 키트루다 SC제형 그 결과가 아마 8월 달에 둘 다 아마 최종 결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보면은 그 신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라이센스 아웃 해 가지고 임상 결과 나올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그 엔도라든지 그 아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임상 결과 발표했었던 ABL 바이오라든지 임상 결과를 좀 발표했던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성과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이런 거 나와주면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진펜트라가 지금 시작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사보험에 등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께서 지금 신약 쪽으로 포커싱해서 집중하겠다 하시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맞춰보면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비슷한 궤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HLB 쪽에서 얘기한 거는 HLB 자체 그 신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항소제약계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뭐 기사난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뭐 항소제약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풀리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그거 FDA 마음이지 우리가 뭐 예상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항소제약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번에 이제 보안 지시 받았던 것도 결국 항소제약과 관련된 거라고 HLB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뭐 그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 가을부터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싸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방산하고 조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바이오도 저는 뭐 하반기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을 얘기를 하는 게 그 방산 같은 경우 저거 회기년도가 우리는 1월 1일부터잖아요. 근데 보통 유럽이나 이런 쪽이 보면 가을부터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계약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경우가 보면 연말에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가을 정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조선은 제가 지난번에 했었나요? 거기서 보면은 실적이 3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쪽은 관심을 좀 그런 2분기 중에 뭐 요즘처럼 별로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조금 눌려 있을 때 사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미 해군 MRO 관련된 부분들이 올 연초부터 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현대중공업은 그 필리조선소 MOU 체결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그 수빅조선소 활용하는 거 임대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MRO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상반기 끝나가는데 가시화는 안 되고 있지만은 이게 호주 조선소 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그 MRO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진출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 해군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사업이 하반기에는 어떤 식이든 구체화될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조선하고 방산 쪽은 이제 좀 선선해지기 전에 좀 사모아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도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 지금 표시가 안 된 게 중국 쪽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도하고 늘 옥신각신하고 있죠.
또 중국은 또 동남아 쪽에서 또 지금 동남아 국가들하고 또 남중국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죠. 뭐 아직까지 분쟁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대만하고도 항상 또 트러블이 있는 상황에다가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오이다인가 뭐 그 거기 또 저 그쪽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좀 있잖아요. 지금 열어놓고 보면은 분쟁 지역 아닌 데가 뭐 우리 남북한은 항상 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전쟁이 끊어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탕트 시대가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대탕트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 연방이 해체가 되고 그 이제 절대 강자 미국이 절대 강자로 올라서게 되면서 독주 체제로 갔을 때 사실 감히 아무도 넘보지 못했는데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조금 예전 같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대탕트 시대가 오다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다 이제 구조조정되고 또 인수합병되고 이러면서 방위 생산 그 무기 생산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계속해 가지고 군비 확장을 해왔었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조금 미국이 이렇게 눈빛만 좀 심하게 째려봐도 꼼짝 못하던 애들이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덤비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물론 뭐 2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뭐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공공연하게 지금 뭐 타이완 뭐 통일 얘기하고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이게 무기를 갖춰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나토의 어떤 그 편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한테 전적으로 그냥 대땅 뜨고 넘버원인 미국이니까 미국이 뒤에 있으면 아무도 못 덤벼 이거였었는데 우크라이나 덤벼가지고 지금 그 난리가 났으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업체들이 없어지거나 흡수합병되고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수요는 급격히 늘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의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거기에 일일이 다 부응을 못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분단 이후에 자체 무기 개발을 계속 해왔었고 그 다음에 꾸준히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대량 양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 방산 시장을 놓고 보면 95%는 첨단 무기 시장이에요. 첨단 무기 시장이라고 뭐 레이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5% 정도가 뭐 우리나라의 주력인 포, 전차, 총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주력 시장은 95% 시장이잖아요. 첨단 무기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쇼티지 나가지고 한국 거 필요로 한데 하니까 미국이 크게 간섭을 안 하고 또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이 승인 안 해주면 못 팔아요. 그냥 팔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또 받은 것도 있어요. 물론 제품의 성능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국가별로 재래식 무기 그 누적 성장률을 보시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장률로 봤을 때. 이제 막대 그래프로 된 걸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급하게 성장을 한 거는 한국인데 거꾸로 이제 급하게 쪼그라든 데를 보시면 러시아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이 러시아는 자기네들 자체 군비에도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막상 써보니까 이상하네 싶은 이제 의문을 좀 많이 가졌잖아요. 제품의 성능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또 결국 가가지고 그 자주국방의 니즈가 지금 굉장히 강해진 거는 폴란드라든지 이런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인데 기술 이전이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을 우리는 해줄게라고 이제 또 패키지로 제안을 하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많이 어필이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자고 한다면은 폴란드 쪽 말고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루마니아도 이제 K9은 거의 MOU 단계 갔고 이제 정식 계약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K2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격 테스트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에서도 지금 이제 전차 구매 의사가 있는데 거기가 75%인가가 산악 지형이래요. 전차가 다른 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강하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산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입은행 증자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증자가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이 금융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좀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좀 아직 덜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요는 지금 넘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또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갈등이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요처가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천궁이라든지 K9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그 다음에 또 남중국해 이쪽에서는 이제 함정, 잠수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남미 쪽에서 이제 페루 쪽으로 아마 군함이 계약이 된 게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쪽 관련해가지고 장갑차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왜 필요하냐? 그쪽은 반군하고의 또 갈등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가지고 교체 수요가 있는 것 같고 인도 파키스탄 자체도 갈등을 하고 있고 거긴 또 인도 중국 간에 또 이제 갈등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재무장 수요 계속 있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이런 무기를 갖다가 영내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은 앞으로도 좀 꾸준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텀이 길다. 뭐 반도체 사이클은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뭔 차이가 있냐면 텀이 길다라는 건 납품 기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납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지 보수가 있죠. MRO 사업, 창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조 원어치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 30년 동안 그 창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은 10조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는 그냥 한 번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쓰고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쓰던 거를 계속 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긴 게 나쁜 거 아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거는 민간 기업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이런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요. 금융 지원이라든지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방산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대개 한 90% 이상은 다 차관이라든지 이렇게 수출입 지원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금액이 확 터져버린 상황이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원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서도 좀 드리긴 했지만 이제 동유럽 쪽에서 우선 폴란드 계약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2차 계약 얘기가 지금 구체화되다가 좀 살짝 좀 사그러들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지원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진행이 조금 더뎌지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 이거를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포를 뭐 독일을 하든 뭐 다른 타국 거를 쓴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공급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좀 있고 물론 자주포는 크랩이라고 자체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러면서도 성능이 좋은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대통령도 왔다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에서 실사역 테스트까지 끝났었던 K2 전차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뭐
빠르면 연내 아니면 좀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관련해 가지고도 전차 여기는 이제 입찰 참여 요청서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쪽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산악 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M1A2인가요? 그쪽이라든지 뭐 독일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행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말고도 장갑차에 대한 이제 수요, 그다음에 뭐 레드백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동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계약 가능성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궁2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라크 수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금액은 뭐 이건 단독 기사긴 하지만 그 3조 5천억짜리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방한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페루로 장갑차가 현대로템께서 나간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타트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기대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따지고 보면 사우디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사실 또 체코도 얘기가 나오고, 체코는 독일이 친독 성향이 좀 강해서 모르긴 하겠지만 그쪽도 있고, FA50 관련해 가지고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 수요도 꾸준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눈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은 회기년도 자체가 뒤로 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좀 찬바람이 불 때쯤 해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일단은 가격 경쟁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선소가 2008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많이 줄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의 조선업체들, 그러니까 중공업 회사들이 조선 시장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더 철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소위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어차피 제한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조선업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87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고가 191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게 LNG 캐리어선, 이제 고부가선이 좀 가격 비싼 거죠. LNG 캐리어선, 그리고 또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주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한 4, 5년 이상은 계속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환경 관련해 가지고요. 환경 관련해 가지고 국제 해사 기구에서 IMO에서 9월에 아마 회의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친환경 원료 관련해 가지고 구체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엔진 교체 수요. 근데 문제는 엔진을 교체하는 게 낫느냐, 새로 신건조를 하는 게 낫느냐인데, 선박들이 수령이 지금 2004년 뭐 이후에 나온 것들이니까 수령 자체가 한 20년 되는 이제 선박들이 많거든요. 20년 넘었거나 20년 근처 됐거나. 이건 사실 엔진을 교체하는 것보다 선박을 새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그 교체 수요도 빠르면은 올 하반기, 올 연말 내년 초 되면서부터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사실 항상 보면은 저가의 수주를 하고 해왔었는데, 이게 슬롯이 27년까지 중국도 과찼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싸게 물건을 수주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제 탱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이 많이 가져갔는데 27년까지 차버린 상황이라서 탱커 가격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수주가 시작될 거고, 그런 것들까지 해서 앞으로도 하반기 내년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 살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없던 시장이 하나 생긴다. 그게 미 해군 MRO 시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좋죠. 근데 미국이 지금 절실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 군함 유지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신건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지금 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미 해군 MRO 관련된 부분은 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조선 쪽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선이 2011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캐파 증설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빅사이클 때 한번 캐파를 무리하게 증설했다가 한국, 조선 다 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할 거 없이 다 크게 한번 휘청거리고 혼이 났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그치는 것보다는 좀 꾸준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P는 올라가는데 Q가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P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 3분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게 전부 흑자 선박을 건조한다. 그럼 원래 수주할 때 적자에 수주했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주를 할 때 불황기 때 수주할 때는 마진을 최대한 적게 붙이잖아요. 근데 적게 붙여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버리고 그다음에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인건비가 올라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건조하는데 이제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거의 다 빠지고 이제 좀 비싼 물량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3분기부터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익 좋아지죠. 새로운 시장 영역인 MRO 시장에 대해서 진출이 열린다라는 거 있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고부가선인 게 LNG선, 캐리어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쪽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한국하고 중국 정도. 뭐 최근에 나왔던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그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 의회에서 이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배들이 중국에서 건조한 배 같은 경우는 거기다 세금도 물리고 관세도 매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니까 결국 가가지고 그러면은 수요가 한국 쪽으로 일정 부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좋아지는 그림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쌀 때 좀 조선주도 모아보시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MRO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건 미국 시장이거든요. MRO라고 하는 거는 유지 보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나라든 다 할 수 있긴 한데 이 군함이나 잠수함 관련된 거는 이건 사실은 이제 기밀과도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업체한테 우리 거 MRO 좀 해줘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방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미국이 MRO를 미국 조선소에서 안 하고 우리나라한테 그걸 요청을 했냐? 미국이 조선소가 레이건 행정부 이후에 조선업이 망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고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3D에 해당되는 것들 다 산업 정리해버리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벅차요, 군함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MRO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저 미국 조선소에서는 새로 군함을 하나 만들어줘 하면 이거 우리 지금 고쳐야 돼 기다려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나누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게 이탈리아 조선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조선소가 들어가 있고 일본 조선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조선소가 이제 2군데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가 있는 게 아니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 시장 규모가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20조 시장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처음부터 왕창 가져오지 못하겠지만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군함하고 잠수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그쪽 관련해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거기에 더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 군함까지 수주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방산업에서 또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땐 포텐셜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한국 미국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결국 언제 되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국이 좋아요. 근데 달러가 그럼 약세로 언제 돌아서느냐? 금방 약하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7월 말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미국하고 한국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저래면 한국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면 한 6대4 정도 6대4나 7대3 정도 한국 비중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는 뭐 똑같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조선, 바이오, 2차 전지. 근데 지금 최근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지금 현재 제 포트에는 방산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좀 비중을 줄인 상태로 갖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질 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갖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있고요. 반도체 쪽이 반도체가 있나? 고객님들 포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반도체도 좀 갖고 있고 조선 쪽에 조금씩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늘 최근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수급이 쏠려요. 그리고 쏠리다 보니까 이게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없는 주식, 거기에 선택이 되지 않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제 종목들 놓고 보면은 가는 종목은 할 때 그냥 갑자기 급하게 막 급등을 해버리고 난리가 나는데 안 가는 건 정말 안 가요 지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고객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일부 안 가는 거를 조금 가는 쪽으로 방향을 일부 좀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를 갖다가 저는 이제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 것보다는 좀 분산을 해서 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숨 쉴 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좋은데 시장에서 안 알아주면은 제가 안 움직여요. 근데 최근에 뒤늦게 좀 이제 많이 알아주는 게 음식료 쪽이 최근에 보면 확 이제 각광을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종목들 말고 이렇게 좀 섹터가 정해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괜찮은 것들이라면은 가지고 견뎌보실 만하고, 외롭게 혼자서 가야 되는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건 감안해서 보시라. 결국엔 결론은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